자, 2025년 시험이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사무관리론, 기출 총평, 그다음 기출 해설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잘 보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마무리 특강 좀 아쉬웠다. 제가 마무리 특강 오신 분들,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강조드렸던 쟁점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서 2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3문제죠. 1번에 1, 2번과 문제 4번. 물론 GS 강의를 다 들었으면 2번, 3번 다 걸렸지만 제가 마무리 특강 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그죠? 관임 부분 사실 제가 좀 강조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아쉽다. 그러나 제가 약속은 지켰습니다. 최소 2문제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해커스 강의를 만약에 안 들으셨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았을 수도 있어요. 왜 1번 쟁점에 대해서 10조의 2에 대한 어떤 본인 정보 공동 이용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나올 수 있다라고 준비한 학생과 그걸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두 번 훑어봤다 정도로 대비한 수험생의 답안지의 어떤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스 수험생이 마무리 특강까지 GS랑 마무리 특강까지 열심히 들었다. 난이도는 그죠? 높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 뭐랄까요? 조문인데 시행 규칙까지 다 써야 되는 느낌. 시행 규칙에 대한 내용까지 좀 상세하게 적어줬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역시 2024년도는 무슨 사무 개선 이론, 이런 이론적인 문제에서 너무 이제 욕을 많이 먹으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왔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본 조문 학습을 충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빠졌지만 이제 선별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기출 이렇게 나왔어. 올해 이런 쟁점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선별하는 능력. 그거는 강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이죠. 물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제안 드리고 요거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 툭툭 던지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데서 다 걸린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무난히 대응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무조건 합격하시길 바라고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자랑질이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명백하잖아, 그죠? 그래서 마무리 특강에서 본인 정보 공동 이용에 대한 쟁점이랑 민원 취약 계층에 대한 쟁점을 다룬 바 있다. 다룬 바 있어요. 업무 편람에 대한 내용도 다룬 바 있다. 그죠? 문제 4번 업무 편람, 직무 편람, 그죠? 업무 편람, 행정 편람과 직무 편람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문제 4번까지 사실상 3개의 쟁점이 적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강의의 선별력이다. 제가 이거 감으로 찍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감으로 제가 찍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강사인 제가 맨날 이제 그 강의안을 만들 때 하는 게 요게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영업비밀이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기출 나름대로의 쟁점들을 쭉 나열해요. 그래서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2년 만에 나오고 3년 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는 이 쟁점 나오겠지롱 하고 제가 마무리 특강에 툭 던진 게 나왔다. 자, 그래서 해커스의 주요 적중 사례였고요. 출제 경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제는 기출문제, 그죠?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기본. 그래서 조문 중심.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2년에 한 번 걸, 3년에 한 번 걸, 매년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제가 된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개념, 그 다음에 조문, 그죠? 이런 것들. 조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왜?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시행 규칙까지 다 포함해서 법령에 대한 해석, 법령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냥 그대로 암기하면 좋지만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해설을 해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요 개념과 조문 학습이 좀 더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탈 문제 거의 없다. 이제 기본에 충실하자. 사무관리로는 이런 식의 출제 기조가 이어질 거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학습 전략 효과입니다. 자, 기본 중심, 조문 중심. 그래서 해커스 강의에서 어떤 출제의 유력한 쟁점에 대한 선별. 그래서 핵심 쟁점을 선별해 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인간이고, 우리가 이제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죠? 우리의 해마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다 싹을 잊어먹어. 잊게 돼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어제 공부한 거 3일 있으면 다 까먹어. 3일이 뭐야? 3시간만 지나봐. 다 까먹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행정사 시험 준비가 괴로운 겁니다. 괴롭다. 그러니까 선별이 더더욱 중요한 거죠. 나올 만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안 나올 거, 과감히. 예를 들어서 올해 나왔어. 2025년에 나왔어. 내년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과감하게 막판에는 제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GS 문제풀이가 너무, 제가 봐도 너무 많아. 너무 길어. GS 문제풀이만 너무 많아요, 강의가. 근데 장점이 있다 이거지. 세세한 웬만한 쟁점들은 다 다르고 중요한 쟁점들은 몇 차례 반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무리 특강 한 방에, 그죠? 세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거는 요 GS 문제풀이를 충실하게 해오시면은 그런 식의 어떤 출제 유력한 선별, 어떻게 보면 가장 엑기스를 마무리 특강에서 가져가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 자, 반복 훈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죠. 모범 답안 외우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맨날 슬라이드 갖고 오잖아요. 제가 이 슬라이드 작업하는 게 시간이 좀 들지만 왜 자꾸 강조하냐? 강의의 편이 또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습니다. 제가 모범 답안은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모범 답안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빈 종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빈 종이요. 네, 빈 종이. 이런 데다가 오늘 공부한 것들은 적는 거예요. 적어요. 그냥 적어. 밑도 끝도 없이 적어. 시험 보신 분들 아시죠? 그 키워드만 적고 나오면 붙는 거고요. 그 키워드 그 한 줄, 두 줄 때문에 점수 깡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 종이에다 계속 적으세요. 그래서 2025년도 시험은 안정적 예상 가능한 시험이다. 사무관리론이 그렇다는 거고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예, 다른 과목은 제가 행정 절차론 보니까 풀어보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 절차론이 이번에 좀 이제 그렇지 않았을까? 예, 행정 절차론이 어땠을까? 제가 우리 2차 다른 행정 절차론 강사님께서 굉장히 능력자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문학습, 강의 선별력. 해커스는 요게 중점이지. 해커스가 왜 해커스야? 시험 문제를 출제를 정말 제가 봐도 제가 출제한 줄 알았. 그 정도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무리 특강 들으신 분들 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연우진 강사님 출제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의 어떤 선별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차 강조드리죠?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기출조문 반복. 요거 반복은 어떻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핵심 키워드가 암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답안지가 그냥 써져요. 네. 그거 더 중요한 거는 그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는 거예요. 엑기스. 자, 그래서 문제 1번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자, 문제는 어제 보셨을 테니까. 자, 본인 정보 공동 이용 나왔고요. 민원인의 권리.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죠. 네.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장과 협의, 요게 시행규칙 내용이란 말이죠.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본인 정보의 종류와 그 세부 유형까지 물어봤다. 요게 조금, 그죠?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요게 조금 그랬고요. 자, 그렇지만, 자, 제대로 공부하고 시행규칙까지 건드린 사람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다. 자, 2번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장이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야 되는 민원 취약계층 나왔습니다. 10조, 그죠? 10조 민원 취약계층의 범위,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의, 그죠? 물리적 제공, 절차적 편의, 그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수수료 감면, 그죠? 이런 것들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범 답안 참고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역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40점짜리로 본인 정보 공동 이용에 대한 쟁점과 취약계층 편의 제공에 대한 쟁점이 20점, 20점씩 나왔다. 그죠? 출제 의도는 뭐야? 행정 절차의 간소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민원 취약 계층이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어떤 정책적 의미까지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출제 포인트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조의 2에 대해서 자, 민원인은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요구권이 있다는 거죠. 자, 민원, 제가 마무리 특강에 강조드렸어요. 본인 정보에 대해서 나의 정보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에서 나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처리기관에게. 그죠? 그래서 민원인의 권리는요, 행정정보 보유기관에 본인 정보 제공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자, 행정정보 보유기관에 본인 정보 제공할 것 요구할 수 있다. 많이 생략이 됐는데, 이건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에 직접 요구하는 게 아니라 처리기관에서, 그죠? 민원인의 정보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처리기관, 행정정보 보유기관은 요 민원 처리기관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접수기관은요, 증명서를 제출 요구를 금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제출 요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민원인에게는 본인 정보에 대해서 공동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럼 취지는 무서류 행정, 절차 간소화, 역시 민원인 편익 증진이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을 매번 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서류 행정. 이때 어떻게 알아? 행정기관이 이를 근거로, 그죠? 이를 근거로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직접 처리를 해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권리에 대해서 요구권이 있다는 쟁점을 적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유기관의 의무죠. 당연히 전자적 제공 의무가 있다. 다만 제한 사유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35조 사항 친절하게 마무리 특강 때 35조 사항을 하나씩 다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바 있다. 그래서 요 내용, 보유기관의 보유기관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민원인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5조 사항 여러 가지 제한 사유 중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보유기관에 대해 의무를 쓰시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을, 그죠? 요 한 두 줄 정도 쓰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자, 본인 정보 종류에 대해서 본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종류, 그 다음에 세부 유형을 누구와? 보유기관, 그죠? 보유기관회장과 협의 후 공표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한 줄짜리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관과 협의해서 정해서 국민에게 공표까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죠? 공동이용센터를 통해서 보안 연계관리, 이 부분입니다. 즉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연계하고 보안이죠. 위조라든가 변조라든가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역할이다. 사실상 그죠?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이러한 단순히 어떤 본인 정보의 종류의 목록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 점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죠? 보안과 관리 책임까지 가진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쓰셨죠? 잘 쓰셨죠? 행안부 장관의 역할. 네.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왜? 1교시를 보셨을 거고, 자, 민원 계약, 민법 계약,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로 하고, 한 10분, 15분 주어지죠? 그럼 이미 팔이 어떻습니까? 얼얼해. 많이 쓰신 분들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짜 막 굳은 살이 100일 정도로 썼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힘들어. 근육이 마비가 올 것 같아. 그리고 머리도 너무 많이 썼어. 그죠? 그리고 약간, 그때부터 약간 뭡니까? 당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요런 느낌의 협의 공표, 보안 연계 관리 요런 식의 어떤 키워드만 그냥 문장도 아니야. 키워드만 적어주셔도 점수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출제위원도 다 알아.
아, 이거 어떻게 씁니까? 다 똑같이. 그잖아요? 다 압니다. 다 그래요. 다 이 정도 썼으면 예를 들어서, 자,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다 5점짜리, 3점에서 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민원의 권리 쓰고, 본인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권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다. 문장형으로만 만들어도 점수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왜 까요? 그죠? 쓸 말 다 썼는데 깔 수가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조금 이제, 그죠? 시행 규칙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줬어야 되는 내용이다. 자, 본인 정보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에 나와 있죠?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그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자, 본인 정보 종류로서, 그죠? 가족관계 등록부, 부동산, 그죠? 부동산 등기법, 뭐 상업 등기, 자동차 등록, 건축물 대장, 납세 증명 등 요 정도만 적어주면 된다. 근데 시행 규칙에는 이러한 세부 유형까지. 그래서 제 이상적인 답안은 종류를 쓰시고 거기에 따른 시행 규칙 세부 유형까지 적어주시는 게 고득점의 포인트다. 근데 이걸 과연 몇 명이 썼겠냐? 대부분 요 정도 쓰지 않았을까,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시행 규칙까지 물어봤다는 게 이번 시험이 조금 앞으로 그러면 진짜 조문을 더 파고 들어가겠구나. 그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유형까지. 그래서 단순히 큰 범위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세부 유형까지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주민등록증은요. 뭘로 나눕니까? 유형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으로 나눈다.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는 가족관계 증명서, 뭐 혼인관계 증명서. 그죠?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 식으로 유형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죠? 건축물 대장 표제부와 일반부로 구분된다. 그죠? 네. 그 다음 자동차 등록도 원본, 자동차 등록 원부, 그 다음에 납세사실 증명,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단순하게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만 썼으면은 좀 고득점으로 가긴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유형까지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자, 어쨌든 암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요 정도, 그죠? 여기에 요 세부 유형 정도를 추가해 주자. 자, 이렇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범 답안 내용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만 써주셔도 훌륭한 답안이다. 그죠? 더 이상 기대하는 건 출제위원들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시행 규칙이죠. 요 정도 세부 유형까지. 그 다음에 문제 2번, 물음 2번이죠. 민원 취약 계층에 대해서 어렵지 않았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민원 취약 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제 11조네요. 11조에 대한 내용. 범위에 대해서, 그죠? 장애인, 임산부, 그죠? 65세 이상의 노약자, 정보격차, 그죠? 정보격차. 지능정보화 기본법이죠. 정보격차로 인해서 그 민원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이건 뭐라죠?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범위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편의는 물리적인 편의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용 창구, 그죠? 전용 창구. 그 다음에 우선 처리, 그 다음에 동선에 대한 배려 등이 제공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식 작성에 대한 지원, 절차상의 편의죠. 절차상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서류 작성, 뭐 보조, 대리 접수 등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자민원 이용 안내, 정보 접근 보조다. 말 그대로 정보 접근성에 대한 편의 제공이다. 그죠? 정보 격차, 그죠? 디지털 소외 계층이 민원 취약 계층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민원에 대한 이용 안내라든가 정보 접근을 보조한다. 그죠? 그리고 그 안내에 필요한 인력도 배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편의 제공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나왔죠? 수수료 감면입니다. 민원 취약 계층이 사실 부유한 사람은 거의 포함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 취약 계층인 경우에 사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민원에 어떤 접근이 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취약 계층 대상으로는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회장은 취약 계층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그냥 조례나 대통령령에 근거를 하고 있다.
요 정도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감명까지. 이 부분이죠. 그 취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취지.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죠. 본인 정보 공동이용. 그래서 권리 강화, 그죠? 민원인의 어떤 편익 보호죠? 원스톱 행정 등등에 대한 내용이다. 민원 취약 계층은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실질적 평등을 고려한 제도적 취지다.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어차피 결론은 시간상 쓰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왜 자꾸 제가 결론을 쓰냐? 결론을 왜 제가 강조하냐? 본론에서 쓰지 못한 내용들이 결론에서 혹시 걸러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점수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이 새끼 고생하네. 약간 이런 느낌. 예. 막 좀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까지. 그죠? 그리고 좀 더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서론, 본론, 결론의 왁구를 잡아주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권리보장 절차의 간소화, 형평성 이런 키워드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죠? 제가 출제위원이라고 봤을 때, 자, 요런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써야 될 쟁점들이 있다. 자, 본인 정보 공동에 대한 취지 권리에 대한 설명, 그죠? 제대로 들어갔냐? 그죠? 의의를 적어줘야 되고, 민원인의 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 몇 점이라고요? 한 3점 정도. 아까 슬라이드 한 장짜리가 3점에서 5점까지도 갈 수 있어요. 3점에서 5점. 그래서 민원인은 접수기관은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원인의 권리입니다. 접수기관이 민원인에게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직접 정보를 확보해서 처리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민원인의 권리. 요것도 이제 3점. 자, 보유기관 의무 제한이다. 그죠? 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누가? 보유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행 규칙까지 내용 봤었죠? 네. 제한 사유가 있더라. 오로지 개인정보보호법 35조 4항 제한 거절 사유가 있다. 자, 보유기관 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될 종류를 행안부 장관님은 누구랑? 그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협의 후 공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 정보 종류, 세부 유형을 그죠?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협의 후 공표해라.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은 공동이용센터를 운영해서 보안, 시스템 연계관리, 실태점검 등이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위조, 변조 등을 방지하고 그죠? 이런 보안, 시스템 연계관리, 실태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었고요. 종류와 세부 유형은 시행 규칙까지 살펴봐야 된다. 이게 배점이 조금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써야 될 말이 많다. 그죠? 여기에서 좀 많이 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다만 필요한 것들, 주민등록, 그죠? 가족관계 등록, 부동산, 그죠? 여러분 부동산 잘 아시잖아요. 상업등기, 자동차 등록, 건축물 대장, 납세 증명,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제일 좋다. 그죠? 그 다음에 등본 초본, 시행 규칙의 세부 유형까지, 주민등록 등본 초본, 증명서류 등 세부 유형까지 기재했으면 점수가 5점까지는 받을 수 있다. 평가, 스스로 감면, 보완 대책, 제도의 장단점, 개선 과제 간략하게, 그죠? 결론으로 써주셔도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0점이에요. 네, 20점. 자, 여러분들 답안지가 지금 이런 출제 기준표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의 일요일이니까, 그죠? 당장 월요일부터 채점이 들어가겠죠? 3명의 출제위원께서 A, B, C의 출제가 각각 점수를 내고 그 점수가 평균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원 취약계층 편의, 그죠? 실질적 평등, 사회적 약자 이런 취지에 대한 내용, 범위죠? 범위가 조금 4점 정도, 장애인 임산부, 그 다음에 정보 격차, 디지털 소외계층 포함시켜야 되고, 자, 편의 제공, 물리적 편의, 절차적 편의, 그 다음에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전용 창구, 우선 처리, 또 물리적으로 이제 동선에 대한 배려, 장애인 입장에서 그죠?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고요. 절차적으로는 서식, 작성, 지원, 대리 접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보 접근은 전자민원, 보조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그죠?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감면 제도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정책적 의미 운영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으면은 20점이다. 자, 제발, 그죠?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최대한 점수가 안 깔리길 바라고요. 자, 지금 몇 분 지난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 2번. 어차피 여러분 기출 요 강의는 그죠? 어차피 한 번 정도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공부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갈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왜?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년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쟁점들은 걸러야 되는 쟁점들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문서의 발신명의와 발신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역시 시행 규칙까지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행 규칙까지 이렇게 문제에 이렇게 시행 규칙에 대한 내용까지 적어라 대놓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출제 아까 포인트 뭐라고요? 이제는 조문에 대한 깊이가 생명이다. 무조건 시행 규칙도 함께 봐라 이겁니다. 자, 먼저 문서의 발신 제도입니다. 그죠? 문서 발신, 그죠? 문서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은 문서의 발신, 그죠? 어떻게 하죠? 시행문을 통해서 하죠. 시행문을 통해서.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작성되는 문서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과 함께 행정기관의 어떤 권한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그죠?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문서 발신 제도다. 그래서 발신 명의, 발신 방법은요,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보장하는 장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기관에서 허가증을 발급하는데 기관장의 명의가 생략됐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죠? 허가증에 기관장 명의가 빠져 있어. 그러면 그 허가증은 대외적으로 뭡니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행정기관의 권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권한으로 발신된 것인지, 누구의 권한으로 발신된 건지, 그죠?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게 발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적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문, 자, 먼저 규정 제12조죠? 자, 엄밀히 말하면 발신명의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발신명의 전에, 자, 문서가 이제 결제가 끝나서 결제가 완료된 문서 중에 외부로 발신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반드시 시행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넣어주면 좋다. 12조. 그러면 시행문은 행정기관이 이제는 대외적으로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대외적 의사표시자. 그래서 12조에 대한 내용에서는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수신자가 다수인 경우에 12조 뭐라고 정되어 있죠? 전체 표시 가능하다. 네, 뭉뚱그려가지고 한 번에 전체를 표시할 수도 있다. 다만 그렇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수신자별로, 그죠? 시행문을 수신자별로 개별 작성해야 된다. 그죠? 상식적으로, 자,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한 번에 발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 까발려진다 이거죠. 그때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발신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 필요시. 자, 어쨌든 시행문 작성을 해서 이제 외부로 발신합니다. 그때 발신 명의는 규정 제13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원칙과 예외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행 규칙으로 좀 보완하자. 자, 원칙은 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그죠? 원칙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합의제 기관은 기관 장의 명의가 아니라 그냥 그 기관 명으로 한다 이거예요. 예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예외를 구분하자. 그 다음에 내부 보조기관 마찬가지. 그 기관 명의로 발신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부 결제 문서, 그 단순 내부 결제 문서는 발신명이 필요 없다까지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시행규칙 제10조에 뭐 어떤 규정이 또 보완되어 있냐면, 자, 시행규칙 보완입니다.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인 경우에는 그 명의 앞에 뭐 땡땡땡 권한대행, 그죠? 성함, 직함, 그죠? 를 표시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장 권한대행 홍길동, 그죠? 뭐 행정기관장 뭐 직무대리 홍길동, 이런 식으로 표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직위와 성명을 함께 기재해 줘야 된다. 이게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까지 보완해주면 요 한 줄짜리가 가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예외 시행규칙 보완까지 써주면 고득점이다. 아시겠죠? 자, 됐죠? 네. 여러분, 모범 답안 보시면서 뭘 적으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가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다면, 제가 지금 뭐 개별적으로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안 드리는 거는 항상 빈종이, 그러니까 사무관리론 노트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왜? 이런 거 적으라고. 그죠? 이거 강의 그냥 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뭘 좀 배운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요령이에요. 결국에는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는 요런 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범 답안 보면서, 아, 이렇게 써지는구나. 이렇게 써질 수 있구나. 직접 쓰고. 근데 결국에 막판에 남는 건 뭐다? 요런 그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이 직접 적는 요런 핵심 키워드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발신 절차 15조에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 12조. 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발신 대상이 누구죠? 대상. 직접 처리 기간에 발신한다. 그죠? 직접 처리 기간에 발신한다. 하지만 요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발신 절차 필요한 경우. GS 강의할 때 이거 말씀드렸죠? 조직 계통을 따라야 된다. 조직 계통에 따라 바로, 그죠? 수신 그 발급 기간에 어떤 바로 직근 상급 기간이나 직근 하급 기간이 있어. 그러면은 조직 계통에 따라서 상급 혹은 하급 기간을 경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어쨌든 직접 처리 기간에 발신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 조직 계통에 따라 상하급 기간을 경유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원칙 필요시. 그 다음에 수신자 변경 추가 가능하다. 왜? 수신자 변경 추가 가능하다. 그 사유가 있죠? 결재권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죠. 명칭이 변경됐네. 착오가 발생됐네. 그죠? 착오가 발생됐네. 그 다음에 관계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왔네. 이런 경우에는 수신자 변경 추가할 수 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사유까지 적어주시면 좋다. 보완이죠. 자, 요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자문서, 종이문서는 구분해서 적어주면 된다. 어떻게? 자, 전자문서는, 자, 업무관리 시스템에 승인일자를 전자적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된다. 종이문서는요, 예, 서명란 옆에, 그죠? 서명란 옆에 승인 날짜를 기재해 줘야 된다. 서명 날짜를 기재해야 된다. 서명란 옆에 승인, 서명 날짜 등을 기재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취지는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모두 사후에 그 추적이 추적 자체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 절차, 그래서 원칙, 직접 처리 기간에 발신해야 된다. 요게 일단 답안지를 쓸 때, 자, 목차 여기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목차제도 1번 문서 발신제도 의 써주시고, 시행문 작성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문 작성, 어쨌든 1번 혹은 2번 발신명이 들어가 주시고, 3번 발신 절차에 들어가서 작은, 그죠? 목차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반가로 4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신 방법 뭡니까? 규정제 16조입니다. 우리 원칙 발신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발신한다. 그래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발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신, 수신, 기록도 전자적으로 관리돼야 된다. 다만 역시 예외가 있다. 업무의 특성상 정보통신망의 사용이 어렵거나 또 뭡니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그때는 우편, 팩스도 가능하다. 역시 원칙을 먼저 잡아주시고 예외
목차 잡아주시고 우편 팩스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뭡니까? 등기 보낼 수도 있다. 왜? 중요한 문서인 경우에는 등기와 같은 특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즉 발신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 문서는 등기, 그죠? 등기, 발신 사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행정기관 외부에 보내야 된다. 이런 경우 2023년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때는 홈페이지나 공무원의 전자우편과 같은 인증 가능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요거 전자적 방식으로 전자적 방식의 활용을 더 강화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하나 써줘야 된다. 행정기관 외부로 보낸다. 행정기관 외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보낸다. 이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는 홈페이지나 공무원 전자우편으로도 발신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요게 2023년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 따르면요, 여러분, 요거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낼 때, 자, 발신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나중에 추후 분쟁 혹은 책임 소재가 발생될 때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발신 방법 16조. 그래서 핵심은 원칙과 예외, 요 개정된 사항 적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행 규칙까지 내용 기억이 나신 분들은 관계서류 보존까지. 그죠? 발신 기록은 관계서류에 보존해야 된다. 여기까지 적어주시면은 점수가 그죠? 한 3점에서 이거 한 4점 정도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 슬라이드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강력한 힘이 발휘되는 게 요 핵심 키워드예요.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안과 비밀 문서 발신입니다. 요것도 빠뜨리시면 안 된다. 보안과 비밀 문서 발신. 예를 들어서 문서를 수신하고 발신할 때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위조, 분실, 훼손, 도난 등 이런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제권자가 비밀 문서를 다룬다. 어떻게 처리해라? 암호화 발신으로 암호화를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암호화 발신 방법을 지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교, 국방과 관련된 문서를 보낼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되고 암호화된 전송 방식을 통해서 보내야 된다. 암호화된 전송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 비밀사항은 암호화 발신 지정, 이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문서 본문에는 어떻게? 암호를 표시한다. 그래서 문서 발신할 때 본문에 암호를 표시하거나, 비밀 문서인 경우에는 제목이나 본문 끝에 비밀 등급, 그죠? 따옴표 안에 2급, 그죠? 비밀 2급, 전 SI다, SI 2급, 1급 이런 비밀 등급까지 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 네 번째, 요 비밀 문서인 경우에는 막 보내면 안 돼요. 막 보내지 말라. 어떻게 알아? 당연히 수신자가 응답이 있는 경우에만 발신할 수 있다. 수신자가 응답이 없는데도 이런 국방 외교에 대한 비밀 문서를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 취지 이해하실 수 있었겠죠?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국가안보나 중요한 정보 등이 외부로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적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보안 비밀 문서 발신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20점. 자, 그러면 문제 3번, 4번 잠깐 쉬지 말고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쉬셔도 되고.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획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강사인 저로서는 2026년도를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다시 들어갈 텐데,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 이런저런 강의를 하면서 저도 사실 처음 강의를 한 부분이라 좀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발전하면 되는 거죠. 예, 발전해 가도록 노력할 거고요. 2026년도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사인 저는 강의 전달 중요하다. 근데 전달할 내용 중에는 뭐가 중요한지 선별하는 그런 선별 능력. 그래서 선별을 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좀 더 출제가 가능한 쟁점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예. 왜냐하면 앞만 봐도 행정사 시험이 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자료를,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이걸 암기해서 쓰라고 할 수가 있냐고. 너무 잔인하다. 시험 자체가 너무 잔인해. 예. 그 잔인하다고 하소연할 수 없잖아. 이거 뭐야? 그죠? 너무해. 법존도 안 주고 말이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암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요즘에는 이제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행정사가 과연 행정사 자격증이 요새 왜 뜨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변화된 행정 어떤 그 수요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사가 되면 행정사로서 특히 아까 뒤에서 배운 업무 편람이나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도 민원 처리에 대해서 대행을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을 이제 이런저런 위원회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업무 영역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여담입니다만 아까 뒤에서 얘기했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 우리 그 정보조직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잖아요. 수정안이 이제 그 개정이 되면서 검찰청이 없어졌다. 그럼 요새 누가 돈을 버냐? 변호사 시장에서. 여담입니다만 이제는 그냥 일반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못 벌고 경찰대학교 출신 변호사 이런 분들이 사실상 수사를 경험을 다 해봤다. 그게 수사 전문가의 어떤 그 커리어다라고 해서 형사사건에서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행정사도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제 검찰이 옛날에는 그 원웨이만 가면 되는데 수사하고 어떤 검찰만 상대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검찰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해서 어느 위원회에 또 넘어가고 그잖아요. 공소청이든 뭐 기소청이든 넘길 때 그 분야가 너무 다양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행안부 안에서는 그런 조직에서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가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청문회를 보면서 저도 이거 그 말이 맞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행정사도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어떤 위원회를 상대로 대행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행정사 자격증을 더 경쟁률이 심화되기 전에 미리 따놓는 게 더 중요하다. 이미 충분히 포화가 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네, 쉽지 않아서 준비를 좀 잘 하셔야겠다. 근데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게 확실하다. 또 여러분들 뭐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이민. 이제 미국으로는 이민이 사실상 물 건너 갔죠. 그러면은 미국으로 가지 않고 그런 이민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냐? 옛날에 미국 가면 돈 많이 벌려고 미국을 갔지. 근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그죠?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오고 그런 제3국에서 어느 정도의 대한민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하는 수요가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지로 대한민국 될 수 있다. 그게 과학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어떤 출입구를 열어주는, 개방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행정사잖아. 분명히 행정사도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또 다른 기회가 미국의 어떤 봉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또 다른 풍선 효과로 이민자들이 좀 몰려올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 보인다. 그래서 행정사의 전망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빨리 볼게요. 사실 일요일이니까 좀 그래요. 저도. 그래서 관인의 종류와 비치, 특수관인. 그죠? 특수관인. 자, 어떻게 써야 됩니까?
관인의 종류와 의. 역시 관인의 의를 써야 되지. 관인의 의란 뭐냐? 도장입니다. 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인 생각이 안 나. 도장 찍는 거 아니야? 맞지만 행정사 모범답안스럽게 써야 된다. 그 문서에 뭐 어떤 거죠? 공신력을 부여하는 거죠. 관인을 찍어라. 그래서 자, 관인 단순히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문서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officially 진정한 것임을 보장하는 장치가 바로 관인이다. 그래서 행정문서의 진정성, 공식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바로 관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서의 아이덴티티, 문서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이 바로 관인이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권위, 법적 책임을 표시한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허가서, 아까 행정기관장의 관인이 찍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허가서에 행정기관장의 관인이 찍혀 있어야 이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문서, 그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법적 효력을 갖는 공문서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법적 책임에 대한 표시이다. 그래서 종류 관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조인가요? 규정, 그 다음에 34조에 규정되어 있다. 종류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나눠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죠? 자, 기관 자체 명의의 문서에는 청인을 쓴다. 청인은 기관 자체 명의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청인이라고 한다. 그죠? 합의제 기관 역시 청인을 보유하겠죠? 청인 보유해야 된다. 자, 청인 보유해야 된다.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적이죠. 이와 같은 기관은 청인을 반드시 둬야 된다. 다만 단순히 자문만 하는 기관이다. 이런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청인을 둘 수 있다. 아시겠죠? 이 청인은 기관의 대외적 권한과 책임을 상징한다. 그래서 기관 자체의 이름으로 문서를 보낸다. 라고 표시하는 거, 라고 표시. 그죠? 기관 자체 명의로 문서를 내보낸다. 라고 표시하는 거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인이다. 직인은 누구의 명의죠? 행정기관 장의 명의 문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시겠죠? 기관 장의 명의 문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직인은 기관장 개인의 권한을 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조기관이 위임사무처리 시 이때 직인 보유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장관이나, 자, 기관장 명의, 장관, 뭐 시장, 군수의 명의죠. 그래서 권한으로 발행되는 문서에 찍히는 건데, 자, 그 보조기관이 위임받아서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보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기관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직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말이죠. 가령 차관이나, 그죠? 국장 밑에 그 실장 같은 경우, 실장이 기관장을 대신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제 기관의 장도요, 사무 처리 시 직인을 보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요새 핫하죠? 이진숙 이름으로, 그죠?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 독자적 사무를 처리할 때에도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보좌기관, 보조기관 간의 문서 발신 시 역시 직인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청인은 기관 자체의 명의, 직인은 그 기관장의 개인의 권한을 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됐어요. 그죠? 네, 어렵지 않아요. 청인 한 2줄, 직인 한 3줄. 그죠? 넘어갑시다 이제. 그 다음에 전자이미지관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전자문서 발신용 관인을 전자이미지 관인이라고 하죠. 자, 이제는 예전에 문서에만 관인을 찍었는데 이제는 전자문서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용 관인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시험장에 써야 될 문장은 이거였죠. 효력입니다. 이 전자이미지 관인은 당연히 종이 도장과 똑같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전자이미지로 찍힌 도장, 요게 바로 전자이미지 관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전자와 디지털 행정 활성의 핵심이 바로 전자이미지 관인이다. 이번 시험에는 요 정도만 적어줘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뭘 적어줘야 된다? 특수관인, 그죠? 툭 튀어나왔다. 특수관인에 대한 개념이에요. 특수관인은 범용으로 쓸 수 없어요. 왜? 언제만 씁니까? 특수한, 특별한, 특정 업무 전용 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규정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유가증권이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재무 업무와 같은 특정 업무 전용 관인을 특수관인이다 라고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에만 사용된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장을 말하죠. 자, 특수관인은요, 일반 관인과 다르기 때문에 범용으로 쓸 수 없고요. 그죠? 오로지 한정된 어떤 범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 해당 업무의 역시 보안성, 전문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일반 관인과 구별되게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특수관인은 일반 도장과 달리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도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써주면 대부분 여기까지는 썼을 거야. 근데 우리 시행규칙에는 이런 특수관인의 종류와 관리 주체까지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쓰셨던 분들은 진짜 인정. 와, 이분 진짜 이분 참 리스펙 합니다. 리스펙.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시행규칙까지 써주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재무 관련, 세입징수, 그죠? 세입징수, 회계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직위는 누가 관리한다고요? 이런 식의 직위는 기획재정부 장관. 자, 교육 관련, 자, 국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 장관이 관리한다. 교육부 장관. 외교 관련, 그죠? 외교 문서, 그죠? 제외 공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누구? 외교부 장관이 그 등록, 그죠? 규격을 정하게 되고요. 검찰, 이제 검찰 사라지죠. 어쨌든 검찰 기관에 관련된 내용은 법무부 장관, 그죠? 법무부 장관. 논란이 많죠? 자, 검찰의 기능은 수사와 기소가 같이 있었죠. 그럼 수사에 대한 기능은 원래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요 특수관인에 대해서도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행안부 장관으로 바뀌면 어떡하냐 이거지. 자,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걱정하기 좀 그렇고요. 너무 파이가 크다. 어쨌든 검찰 관련은 법무부 장관. 군사 관련된 문제, 군기관 관련된 내용. 자, 이 부분이요. 이거는 국방부 장관에서 관리한다. 어쨌든 이러한 특수관인, 아시겠죠? 특수관인은 이 업무의 성격에 맞게 각 소관부처 장관이 별도로 특수관인에 대한 규격, 그 다음에 등록, 관리, 절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관인은 기관 장명의 또는 기관 명의를 표시하는 기본 인장이지만 특수관인은 이러한 국가의 중요한 기능 분야에서 보안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별도의 인장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지금 1시간 조금 넘어가네요. 자, 마무리 특강. 빼놓지 않을 수 없다. 제가 기억이 나요. 저만 기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업무 편람. 제가 한번 강조 드린 바 있어요. 업무 편람 나온다. 업무 편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약간 뭔가 느낌이 좀 왔어요. 업무 편람 느낌이 좀 왔다. 그래서 업무 편람의 작성 활용과 직무 편람의 작성 관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순간 헷갈리는 게 뭐예요? 업무 편람은 종류가 행정 편람과 직무 편람이죠. 근데 여기서는 업무 편람의 작성 활용과 직무 편람으로 나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업무 편람과 행정 편람의 약간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리마인드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어쨌든 업무 편람의 제도와 의의를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분을 행정과 직무로 나눠주시는 게 일단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행정편람의 역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직무편람 관리,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까지 적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시행규칙을 적으라고 했어. 그죠? 문제.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그죠? 그럼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 역시 점수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업무 편람에 대한 제도의 의의다. 역시 행정 업무가 항상 새로우면 안 된다는 거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이 편람대로 해라. 그래서 업무의 표준화, 전문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이러한 비슷한 일을 할 경우에는 행정 업무의 표준화, 전문화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로 업무 편람이다. 업무 편람을 통해서 당연히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의 능력 지원, 지식을 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직 내에 지식이 전송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새로운 공무원이 인사 발령을 왔다 그랬을 때 안정적으로, 그죠? 뭔가를 업무에 대한 업무 편람을 통해서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 편람을 바탕으로 당장 인수인계를 받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업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업무 편람의 역할이다. 그래서 업무 편람은 행정 편람과 직무 편람으로 구분된다. 자, 행정 편람은 업무 처리 절차, 기준 이런 것들, 장비 운용, 근무 규칙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표준화한 지침서다. 업무 지도서다. 업무 지도 참고서. 그렇고요. 직무 편람은 뭡니까? 각 부서별 단위 업무의 계획, 현황 자료 등을 적어 놓은 거, 규정한 것을 직무 편람이다. 그래서 단위 업무 계획, 현황, 그 다음에 참고 자료를 정리한 업무 자료 처리다. 당연히 인수인계서와 함께 이 직무 편람 함께 제공돼야 되는, 인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장은요, 이러한 업무 편람을 작성 발간할 때 공무원,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해야 된다. 행정편람,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먼저 행정편람이에요. 일상적, 반복적 업무의 지침을 제공한다. 그죠? 일상적, 반복적 업무의 지침을 제공한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도록 돕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업무 처리의 절차와 기준, 장비 운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민원 접수 절차를 정리한 행정 편람을 규정했다.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든지 간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지식 기준을 제공한다. 그래서 업무의 안정성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업무 참고서다. 업무 참고서 역할, 업무 참고서. 그 다음에 직무 편람이 바로 뭐다? 최하 단위. 단위 부서별로 작성한다. 단위 부서별로. 소위 직무 편람은 쉽게 이해한다. 업무 매뉴얼이다. 업무 매뉴얼이에요. 업무 매뉴얼. 그래서 행정기관 직제에 있어서 최하 단위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민원 팀이다. 주민센터 민원 팀이라면 해당 부서의 직무 편람에 업무 최하 단위의 업무 계획, 현황, 그리고 참고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담당자가 바뀌었어. 인수인계가 필요해. 그래서 인수인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직무 편람은 필수 자료가 된다. 왜 그러냐? 이 최하 단위의 업무 계획, 현황, 참고 자료 등을 제대로 이해해야겠죠? 왜? 그 업무의 연속성,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자료가 바로 뭐라고요? 직무 편람이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직무편람을 관리하도록 내용이다. 즉 직무편람 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처리 과정이 정기적, 그죠? 정기적 수시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게 담당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직무편람에 포함될 내용을 세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 영역, 현황, 계획, 처리 절차, 흐름,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보존 문서에 대한 현황, 참고 사항이다. 그죠? 그래서 이 보존 문서를 바탕으로 확인하면서 이 부서는 어떠한 자료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 흐름, 그죠? 업무 처리 절차 흐름도 등을 보면서 이 처리 절차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편람의 기능은 뭐라고요? 업무의 연속성과 체계적 관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업무편람은 행정 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도구다. 그래서 행정편람은 그죠? 행정편람은 공통된 지침서, 직무편람은 업무상 매뉴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장 실무 중심이다. 직무편람은 실무 중심의 체계적 업무 지침서를 말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편람 시험에서 이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의 차이, 직무편람 관리 규정, 시행 규칙에 있는 관리 규정까지 적어주셨으면 만점에 가까운 답안을 받으실 수 있었을 거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행정사가 되더라도 이 업무 편람, 그죠? 행정편람, 직무편람 등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민원인 입장에서 돈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돈 내겠죠. 우리는 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출제가 되었고요. 네,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엔 나오지 않겠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죠?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시작입니다. 기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을 선별해 가지고 기본 강의부터 해가지고 뭐 단문 강의 올해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올해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꼭 그죠? 뭐 축하드리고 혹시 조금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책만 하지 마시고 원인을 좀 파악한 다음에 내가 이게 좀 약했구나. 결국엔 뻔합니다. 결국엔 뻔해요. 암기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암기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암기를 잘할 수 있겠냐. 핵심만, 결국에는 엑기스잖아요. 그럼 핵심만 정리해주는 강의가 뭐냐? 해커스 강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또 쫙쫙, 저는 약간 양봉장 하는 느낌이에요. 이 긴 어떤 복잡한 법령을 쫙쫙 엑기스만 쫙쫙 뽑아내고 있는 거죠. 엑기스만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당분간 좀 쉬시다가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그죠? 다음 행방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